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지평의 고세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얀마에 한 4년 정도 주재를 했었고요. 지평 미얀마가 2012년에 나갔는데, 그래서 2018년까지 중간에 1년 정도는 서울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미얀마 상주하면서 이제 해외 업무를 계속 했었고요. 양해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저는 이제 미얀마는 이제 뭐 아주 잘 아는데, 다른 데는 제가 직접적으로 일을 많이 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은 하고 있지만 아주 세세한 내용들은 좀.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국가를 4개 국가를 이제 들고 왔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하고 미얀마, 캄보디아인데 다 저희 사무실에서 나가 있는 곳이고, 그나마 이제 한국 투자가 좀 활발하고, 그다음에 해당 국가에서도 투자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을 이제 그리고 좀 어떤 소개를 드린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법률적으로 각 나라의 어떤 특색들이 있다. 그다음에 또 공통된 특색들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좀 감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떤 지표들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많으면은 복잡하니까 일단은 1인당 GDP인데요. GDP가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가 올해 3,893달러인데요. 그다음에 1인당 GDP, 그래서 베트남이 2,563달러, 캄보디아가 1,512달러, 미얀마가 1,325달러입니다. 인구수 차이에 따라서 좀 그러긴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실은 동남아시아에 이제 가장 뜨는 이제 강국은, 경제적인 강국은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미얀마나 캄보디아가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미얀마나 캄보디아가 이제 자기네 미래 경제 개발 계획을 짤 때 베트남을 참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참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워너비는 어디냐? 워너비는 한국입니다. 남한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이 네 나라 다 식민지를 겪었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독립 후에 이제 그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다 군부 등 그다음에 부패했던 많은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사실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훈센 총리라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독재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미얀마는 한국의 70년대, 캄보디아는 80년대, 베트남 90년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도네시아 95.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가지면 이제 제 고객들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해를 빨리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달러 금액으로 가져왔었는데 죄송합니다. 베트남이 최저임금이 지금 월 180불입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지금 전화를 좀 해보니까 한 320불 정도는 줘야 좀 괜찮은 근로자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279불입니다. 월 279불인데, 그 다음에 미얀마가 사실은 2018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4달러입니다. 94달러고, 실제 공장에서는 이제 인력을 구하려면 한 120에서 140달러 정도는 줘야 되고요. 괜찮은 인력을 구하려면. 캄보디아가 지금 182달러 정도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노동집약적인 사업들은 일단은 이 순서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중국은 아예 없는데,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지금 많이 가는 단계고요. 제 고객들 중에는 이제 베트남에 있다가 현재 미얀마로 많이 또 몰려오시기도 합니다. 네, 캄보디아에 많이 갔었는데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미얀마로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고, 여전히 이제 뭐 어떤 우리가 무슨 노동 집약적인 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두 가지 지표는, 이제 하나는 이제 뭐 자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은 자원들은 동남아는 아직 개발이 너무 안 돼서 상당히 많은 건 아실 텐데, 이런 이제 최저임금적인 장점이나 아니면 이제 이 GDP 성장률도 좀 보시면 여기가 성장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조금 느낌을 가지시라고 제가 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가장
책자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반 정도는 이제 가셨을 때 파트너하고의 관계 정립하는 이제 합작 계약이나 아까 주주관 계약 이런 내용들을 좀 하실 거고요. 나머지는 각 국가별로 조금 특색들을 보면서 그 특색들이 목차가 좀 엉성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제가 지사에다 다 연락을 해서 최근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달라고 했더니 각자들이 주는 지금 머리 안에 있는 이슈가 그런 거라는 걸 대충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어떤 목차가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기준인데요. 베트남이 아무래도 좀 정립이 좀 잘 된 편이어서 베트남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사무소 보통 나가실 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어떻게 나가야 되냐, 뭐 지점이 되냐, 대표 사무소가 되냐, 비즈니스 오피스가 되냐. 크게는 이제 영업을 하는 조직과 영업을 하지 않는 조직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책임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나라에 있는 엔터티가 무한 책임을 질 거냐, 유한 책임을 질 거냐. 지점 같은 경우는 그 성격 자체가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보증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출자를 했다. 지평 미얀마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 출자한 형태거든요. 100% 자회사 출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유한 책임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유한 책임 회사. 뒤에 또 주식회사가 더 있는데 이거는 보통은 이제 자기의 지분까지 유한 책임을 지는 한국에 있는 이제 유한 책임 회사와 거의 동일하고요. 비즈니스 오피스는 사실은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빼고 지점이 좀 많이 아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본점이 있으면 지점이 있잖아요. 신한은행 본점 중구에 있고 부산에 지점이 있으면 미얀마에도 지점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 지점입니다.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 대표 사무소는 영업을 못 하고요. 보통 이제 뭐 리아정 오피스나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1인 사무소 직원 보내서 리서치 정도 하고 그다음 내용 받아서 본사 보고받고 영업을 못 하고 이제 한데 이제 갈수록 이제 회사의 어떤 형태가 되는데 합작을 하면은 이제 주식회사 중에 주식회사가 있고 합작해서 동업계약이 있는데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거 베트남 기준에서는 이걸 다 허용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다 허용을 하거든요. 근데 가령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유가 있는데 이제 무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이 이 무한 책임 사원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도망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을 아예 하지 않고 있고 가령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주식으로 출자를 해라 아니면 지분으로 출자를 해라. 죄송합니다. 지분으로 출자를 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제 보통 자본금 요건들을 놓고 보통 자기들이 하는 사업의 위험성에 따라서 자본금 기준을 정해서 이제 넣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나가야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고 그런 자료들은 사실은 정말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신 좀 소화를 하고 이제 뭐 코트라나 이런 데 처음에 리서치를 많이 근데 거의 나와 있는 자료들이 지평도 사실은 코트라 자료집을 상당히 많이 만드는데 그런 자료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스터디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져온 얘기는 사실은 다른 이제 100% 회사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회사 100% 만드는 거는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자기만 사업을 하면 되니까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운영을 하면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고객들도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파트너를 찾던가 그냥 내가 사업망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법률 요건 때문에 법률에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합작 계약만 하라는 경우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같은 유통업 같은 경우는 합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음료수 중에 물 생산하는 거 이런 합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100%는 못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인 목적으로 제안을 해 놓으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도 다음 주에 양곤에 출장을 가는데 이 합작 계약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청산하는 과정 보러 가는데 그게 제가 사실은 7년 전에 자문을 했던 회사거든요. 그 보면은 보통 문제는 이제 계약 잘못은 아니고요. 계약은 제가 자문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차원이긴 한데 이제 그 합작 계약을 얼마나 잘 쓰는지가 나중에 헤어질 때도 어떻게 헤어질지를 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합작 계약의 중심을 좀 가져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회사를 설립 다들 해보셨으니까 많이들 이해를 하실 텐데 좀 중복되는 거는 좀 빼고 좀 특이한 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다 아실 텐데 수권자본금, 납입자본금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 근대 회사 법제를 다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 뭐 주주총회,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는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들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상 보면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추가 자금 조달 의무. 이걸 누가 보통은 이제 로컬 파트너들은 자기들은 돈을 안 내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7대3이다, 5대5다. 그러면 추가 출자를 할 때 자본금이 들어오면 공동으로 그만큼 같이 들어온다. 아니면 본사에서 이제 론을 주거나 아니면 지사에서 론을 할 때 주주들이 공동으로 개런티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우고 실제로도 향후에 보통은 이제 로컬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조달에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너네가 해라. 대신 다일루션은 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을 거는데 그게 공존하기 힘든데 근데 이 조항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꼭 이것 때문에 많이들 싸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회사 하나도 이 조항 때문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 계약 체결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합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합의가 안 나왔는데 지금 한국 파트너 측에서는 출자를 이제 많이 하려고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로컬 파트너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일루션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뒤에 가면 보겠지만 데드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회사 운영 못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나라마다 특색이 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나라들을 캄보디아 빼고는 토지 자체에 외국인 취득하는 게 제한이 좀 되어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부동산 개발인 경우는 가질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미얀마나 베트남은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이 이 토지 임차권을 출자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관련해서도 그 평가할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을 찾을 거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싸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추가 자금 조달과 신주 인수권이 같이 걸려 있어요. 같이 걸려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협상을 하고 가야 됩니다. 보통은 너도 나도 부담하고 너도 나도 신주 인수권을 갖는다. 이게 가장 공평한 거잖아요. 한국은 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그거를 이제 잘 사인을 해놓으면 나중에 일 처리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에쿼티를 추가로 받아서 내 지분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통은 좀 많이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인데 이제 합작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대관 업무나 아니면 로컬의 마케팅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또 싸움이 납니다. 투자자가 나는 기술 조달, 그래서 라이센스를 본사에서 줬고 돈도 안 받고 뭐 매출이 생길 때까지 우리 라이센스 피는 안 받는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해줘요 본사에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로컬 입장에서는 대관 업무를 잘 하고 그다음에 영업을 잘 하기로 했는데 잘 안 한다. 이런 이슈들은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 조항 하나하나를 되게 정성스럽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너는 이걸 알아서 하고 난 이걸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너는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 그래서 뒤에 붙여서 이런 경영 계획 같은 걸 붙여가지고 한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또 분쟁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조달. 이거는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는 게 현지 조달 파트너가 하는데 비싸게 시장가보다 싸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싸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비싸게 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들이 중간에 껴서 이윤을 남기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은 한국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할 때 비싸게 수입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면서도 조달은 하되 합리적인 가격, 최소한 뭐 암즈랭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소한 시장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면 투자자는 우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술을 제공하면 기술비를 받는 것. 기술비를 보통 처음에는 안 준다 그럴게요. 보통 왜냐하면 이제 영업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꼭 계약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매출이 나고 매출이 날 때부터는 아니면 수익이 날 때부터는 아니면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꼭 받는다.
이거는 그래서 채권으로 쌓아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배당보다 그 전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회사의 성격마다 다른데 보통은 이제 투자자들 로컬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교육을 좀 시켜줘라. 그 직원들. 그다음에 본사 출장을 좀 보내줘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 또 세밀하게 잘 적어가지고 너무 많은 비용 부담이 안 되게 아니면 그런 비용은 다 그 JV 합작 법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들 상식적인 것 같지만 자꾸 빼먹습니다. 자,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인허가 문제는 당연히 파트너들이 처리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양수도 관련인데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뭐 익숙하신 분은 되게 쉬운데 일단은 주식 양수도는 우리 엑스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근데 이제 한국하고는 다르게 동남아나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는 이 양수도 자체가 정부 승인 상황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제 지분율 제한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파는 거는 돼도 사는 거는 못 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수도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그 사업이 규제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은 외국인은 49% 이상 못 가진다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로컬 파트너가 나간대요. 그럼 내가 주식을 양수를 못 받잖아요.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내가 지정한 법률이 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자, 내 직원이겠죠. 뭐 이런 자한테 양도하게 한다. 이런 건 좀 합리적이니까 이런 조항들을 안 해놓으면 그때 이제 걸리는 거죠. 예. 그리고 기존 주주의 우선 매수권은 뭐 당연한 거고, 이제 태그 얼롱, 드래그 얼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제가 뭐 이거를 어떤 메커니즘이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게 태그 얼롱은 이제 만약에 로컬이 나간다, 팔고 나가겠다 그러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을 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드래그 얼롱은 내가 나갈 때 우리 매수인은 100% 아니면 안 사겠다고 하니까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데려가는 건데 요거는 들어보면 조금 이게 대주주한테만 유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합리적으로 짤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한 2자뿐만 아니라 3자, 4자. 저희 최근에 계약서는 5자인데 5자가 서로 드래그 얼롱, 태그 얼롱을 하는데 이거는 짤 수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 로컬에 있는 보통 파트너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사실은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실무가들은 이거를 이해를 많이들 하세요. 그다음에 회사에 있는 분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조항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헤어지기 위해서 만드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을 설득을 해서 아니면 너도 그러면 카운슬을 써라. 쓰고 우리도 쓰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설득을 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거죠. 되게 중요하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엑시스를 할 때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필리에이트 뭐 자기 이제 계열사에 대한 주식 양도 자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콜옵션, 풋옵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사실은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더 많이 쓰입니다. 쓰이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법원에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법원에 일단 가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양권에 업무를 7년을 했는데 2012년부터 법원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2012년에 간 게 하나 있고 고객들한테 법원에 가지 말라고 하죠. 보통. 가면 어차피 우리는 이 사업 못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합의를 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사버리던가 팔아버리던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하면 다음 사업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옵션을 놓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둘이가 있는데 계약 위반을 상대방이 하면 내가 잘못을 안 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죠. 살 때는 싸게 사야겠고 이것도 되게 합리적인 메커니즘이어서 실무를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하고 상대방도 설득을 해서 이 조항을 같이 적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법원에 갈 확률이 좀 많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사자들이 그리고 계약이 되면 명시적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법원에 가서 다투려고를 안 해요.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좀 낫습니다. 이게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해서 싸우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는데 계약 위반은
확실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잘 안 다투거든요. 이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은 우리가 잘 헤어지기 위해서 만드는 조항이다. 자, 주주총회는 한국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건 한국은 사실은 이제 법제가 대륙법제라고 하는데 이제 독일 쪽에서 왔거든요. 로만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도 법원에서 무효로 시켜버리는 게 있어요. 법률과 정관에 맞지 않다. 법률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수주주의 무한대 비토권. 요거는 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할 때는 A라는 주주가 거절하면 이 일은 못한다. 이렇게 정관에 계약을 해놓으면 법원에 가면은 그거는 소수주주한테 너무나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고 우리는 자본 집합체이지 인적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 해서 그냥 한국은 이제 특별결의 요건이 3분의 2거든요. 3분의 2 찬성하면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나라는 거의 다 안 그렇습니다. 거의 다 계약 자유를 더 많이 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 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거의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의 요건에서 한국은 특별결의 3분의 2 요거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른 나라는 뭐 미얀마 같은 경우는 4분의 3인데요. 특별결의가 사실은 내가 20%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비토라이스라고 쓰면 안 되고 나의 동의 없이 뭐는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은 뭐 중에 몇 개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쪽 나라들은 오히려 그게 더 자유롭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결의 요건을 이제 회사법을 잘 보고 회사법보다 좀 과하더라도 몇 가지는 이거는 나의 동의를 내가 20%일 때 가령 아니면 내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35%다. 그러면 과반은 안 되잖아요. 과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회사법상 보통 결의 사항도 배당. 예를 들어서 배당은 보통 회사법상 보통 결의 사항입니다. 그거는 과반수로 의결을 해서 배당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주간 계약에서 아니면 합작 계약에서 배당은 나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넣으면 그게 무효가 될까 유효가 될까? 이러면 제 생각에는 거의 유효로 받아들일 거예요. 거의 이쪽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다시 말했지만 거의 한국이나 일본 정도 빼고는 그런 어떤 당사자들의 합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 법률을 들이대서 무효로 만드는 게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나라 회사법을 보고 다른 건 다 빼고서라도 특별결의 요건하고 보통결의 요건을 본 다음에 내가 어느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내가 꼭 이거는 내가 합의를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꼭 이런 합작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넣고 플러스 정관에다 같이 넣으면 그거는 이제 법원도 이의 제기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사회 이제 뭐 한국에서 법인들을 다 운영하시거나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사회는 이제 주주총회 이외에 이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잖아요.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주주총회는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데는 아니니까. 또 특이한 거는 이사회의 권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정한 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돼. 내가 소수일 때는. 내 다수일 때는 이사회에서 많은 걸 다 결정해.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어느 지분율에 따라서 나는 다수이거나 소수이거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면 이쪽은 많은 동남아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이제 주주간 계약서가 정관에 넣으면 이게 오히려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한국은 이게 또 이슈가 있습니다. 어느 이사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그걸로 그 계약을 쓰면은 이것도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은 좀 특이한데 한국은 일단 다수결. 그 다음에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합니다. 이 합의서 자체에도.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저희가 그 주주간 계약서를 만들 때 아니면 합작 계약서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이사의 권한하고 주주총의 권한을 적절히 이용하고 동시에 또 임원. 이제 임원의 권한도
다 이렇게 주정합해서 넣어가지고 이제 내가 지정한 임원이 어떤 업무를 그렇게 방해 없이 할 수 있게 이런 메커니즘을 짜놓는 게 나중에 회사 운영할 때는 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좀 빼고서라도 요 업무 감사 권한 우리가 특히 소수주주고 현지 파트너가 모든 걸 운영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면 무슨 가처분이라도 신청해서 업무정지 가처분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 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뭘 하냐 하면은 이것도 최근에 제가 하는 사례인데 한국은 그 10% 이상 주주가 되면은 이제 장부를 열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법원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비슷한 조항을 넣어가지고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제 장부 열람과 그다음에 업무 감사 권한을 넣어서 특히 소수주주일 때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본 정보를 모으고 만약에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된다. 아니면은 운영이 너무 방만하게 한다. 뭐 횡령까지는 아니지만 데이터가 없으면은 당연히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외부 감사에는 신경 잘 안 쓴 규모가 좀 있으면 보통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 빅4 선임하는 게 아니면 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빅4라고 말하는 우리 PwC, EY, 딜로이트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KPMG. 여기는 좀 나름대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일하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는데 이제 다른 로컬 회계법인을 고용을 해서 거기랑 이렇게 짬짬이를 먹어가지고 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이런 내용들 적어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해외에서 분쟁이 나면 정말 손쓸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이렇게 해서 거의 돌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 믿을 거는 계약서밖에 없거든요. 법원의 힘을 빌리기에는 너무 법원은 멀리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제 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를 많이 넣습니다. 분쟁역에. 근데 실제로 제가 간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가는 것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한 10억씩 들어요. 기본 시작할 때. 보통 2억, 3억 하지만 근데 그래서 분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걸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법원에 가려니 법원도 뭐 미얀마 법원 뭐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베트남 법원도 엄청 녹음된다고 해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은 재판 중에 수임을 안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요원한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를 좀 분쟁이 나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좀 계약을 좀 촘촘하게 적어야 된다. 나 이제 이게 데드락 사유인데 데드락이 우리 교착이라는 뜻이거든요. 교착.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우리 고객 사례는 증자를 하려고 그러는 투자를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파트너가 운영은 너네가 지금까지 다 해놓고 왜 나한테 돈을 더 내라 그러냐. 너만 내. 그럼 나만 낼 테니까 그럼 나는 증자로 할게. 증자되면 내 주식이 희석되니까 론으로 해. 그럼 론으로 하면 너는 그럼 가치 보증해라. 못해요. 왜냐하면은 가치 보증을 로컬이 안 하잖아요. 그럼 한국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사들 배임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의사결정한. 그래서 이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자. 지금 헤어지자고 하고 있거든요. 헤어지자. 헤어지는 건데 뭐 2주간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제2부에 해지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 당사자의 합의로 가는 거거든요. 법원에 안 가고. 법원에 가는 거는 청산할 때만 청산 결정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 가서 분쟁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다행이고 이게 분쟁이 돼서 야 사실은 너네 뭐 떼먹었지 아니면 뭘 잘못했지 아까 말한 당사자의 의무를 잘 안 했지 해서 이제 소송으로 가면은 저는 사실은 종결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거의. 그래서 저는 고객한테 항상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거의 디폴트로 싱가포르를 하지만 싱가포르를 가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현지 법원을 하는 게 더 우리가 좀 합리적인 경우라면 더 그거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은 좀 규모가 있으면 다 싱가포르로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나라들이 좀 더 투명성이 높아질 거고, 각 나라마다 그 이런 투자자들끼리 상사 분쟁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많이 인볼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하라는 거냐? 제 생각에는 금액이 좀 크면은 이제 싱가포르, 금액이 좀 작으면은 사실은 현지 걸로 해놔도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 거면은 그냥 서울중앙지법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줍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사례는 중국의 합작 투자 사례인데 둘 다 한국 분이세요. 골프장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 한국에서 했거든요. 두 분 다 중국에서 안 하고.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리고, 이제 법인 운영, 이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인데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최근에 뭐 우리 지사에서 이제 보고 있는 사례들이 이렇구나, 대충 이 정도 감만 가지고 앞으로 한 15분 정도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제가 보기엔 제 느낌, 베트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법인 운영하고 이러는 게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그 운영하는 것 자체는. 근데 이제 사회주의 헌법 기반이어서 노무 관리는 이제 상당히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면 부동산은 베트남 되게 좋은 게 부동산 차익을 외국인이 이렇게 말하자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임차를 해놓고 뭐 20년 후에 10년 후에 그거를 이제 임차권을 사용권을 양도할 때 그 차익을 먹을 수 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익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그건 거의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거래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등록 및 증서를 발급받아서 권리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양도 담보 설정은 사용료 납부 가능하다. 담보 설정도 가능하고, 이 담보 설정 안 되는 나라들이 꽤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담보 설정이 된다는 거는 담보 집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는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미얀마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는 담보 집행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되고, 사적 소유 가능하고, 외국인은 주택 소유 가능하다. 임대도 등록하면 가능하다. 이것도 최근에 엄청 많이 풀렸더라고요. 2014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뭐 하나만 할 수 있고 제한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법인도 직원 숙소는 취득 가능하다. 베트남이고, 좀 한번 돌아볼게요. 자, 법인 일반 중에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2016년 7년 정도 나온 8년 나온 판례인 것 같은데,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도네시아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체결한 걸 다 무효시켜 버렸어요. 그럼 그 과거의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 인도네시아 사무소만 넣어놨죠. 그래서 그 자문이 사실은 그 해석이 없습니다. 또 지금. 그래서 되게, 근데 메시지는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직접 체결할 때는 인도네시아어를 해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병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병기를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꼭 병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쟁이 났을 때는 같이 이제 영어를 레퍼런스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인도네시아가 제가 보다 보니까 노무 관리가 상당히 터프합니다. 이게 해고도 거의 힘들고, 그다음에 이 퇴직금이 거의 페널티처럼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유도 보시면 이제 해고 보상금 따로 있고, 근속 보상금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안 준 거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은 노무 관리는 한국이 제일 말하자면 제일 힘든데, 한국은 노동부에서 해석을 좀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한국은 이제 근로기준법 만든 배경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 되게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법,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해고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안 된다. 정당한 사유에서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ith cause, without cause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못한다는 건 한국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터프한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겪어보면은 사회주의, 미얀마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실무상 정당한 사유를 좀 요구는 하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절대 안 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가령 미얀마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다 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데 최근에 해석으로 좀 그런 여지들을 해고가 어려운 여지들을 많이 높이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좀 이제 사회가 좀 발전하면서 좀 그렇게 변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부동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사유재산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토지가 이제 정부지와 이제 공부상 등록되지 커스텀 랜드, 그다음 서티파일 보통 요 토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토지인데, 그다음 개인들은 이제 적어놨는데 사용권, HP가 사용권입니다. 그다음에 경작권, 건축권 이게 HP가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근데 외국 법인도 경작권이나 건축권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부동산 업자가 이제 건축권을 가지고 HGB 건축권이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연결 안 해놔가지고 해서 시행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점. 인도네시아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열려 있는 나라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외국인이 뭐 거의 토지 소유에 제한이 있는데 그 뭐 개발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미얀마 얘기인데요. 미얀마는 최근에 사실은 미얀마는 제가 있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한 3,5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까지 말씀도 하시는데 한국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회사들은 상당히 많고 거의 다 이제 봉제업 중심인데 최근에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이제 컨텐츠 사업하러 가신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국 드라마 등의 시청률이 10%가 넘습니다. 넘고 항상 뭐 호텔 이런 데 가도 틀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레스토랑에서 틀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친밀도가 높아서 우리 제 고객분 어떤 분 한 분이 이제 한국에서 그걸 하시다가 그거를 이제 미얀마 가서 그대로 구현하는. 그리고 그분은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는 지금 이제 케이블보다는 오히려 이 무선이 이제 인터넷 뱅킹은 PC 기반이 아니라 거의 다 이제 핸드폰 기반으로 인터넷 뱅킹 넘어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하면서 이제 중간 단계 뛰어넘은 이제 그리고 이제 핸드폰 중심의 이 컨텐츠 제공하는 업 이런 것들도 동시에 그러니까 봉제업 그다음에 ICT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데 미얀마 자체는 사실은 영국의 식민지 정확히는 이제 인도의 식민지였는데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한 다음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또 거기 1900년도 초에 그 버마 왕조를 이렇게 침략을 해서 한 45년 정도를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시스템이 영국 시스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영국 시스템이 아니고 영국 식민지 시스템. 유사한 게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법령이 있기는 한데 잘 사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큰 틀은 이제 영국 식민지법에 기반이 되어 있고 헌법은 2012년에 개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기존 법률들이 많이 살아 있어가지고 이제 적용이 좀 물론 사문화된 것도 많지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 35%까지 해가지고 이제 미얀마 컴퍼니, 포레인 컴퍼니 중요한 이유는 토지 소유 때문인데요. 미얀마 컴퍼니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포레인 컴퍼니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거든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지분이 35% 가도 미얀마 법인처럼 해서 그런 어떤 미얀마인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토지 관심이 많으니까 토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모든 자원은 국가 소유이지만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임대차. 근데 여기는 미얀마는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터프한 국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당히 그 토지에 대한 관념이 강해요. 왜냐하면은 그 식민지 때문인데요. 식민지 때 이제 인도에서 와가지고 토지를 거의 다 이제 강탈을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해방이 된 이후에도 독립한 이후에도 그 인도 자본이 그 토지를 이제 사실상 담보 잡고 집행하고 이제 그런 거 많았는데 그래서 1980년대에 국유화법을 만들어서 그걸 다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미얀마인들이 토지에 대한 어떤 애증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토지를 아예 못 건드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지평 미얀마가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미얀마에 그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인데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1년에 한 번 임대차를 갱신해야 되지 2년 임대차 계약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뭐 큰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아니고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다 요 규정에 근거해서 뭐 10년, 20년, 50년 이렇게 임대차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관리. 제가 오늘 좀 노무를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가서 다 노무관리부터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미얀마는 해고 사유가 실무적으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퇴직부상금을 충분히 보상하면 이제 퇴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나하고 그 다음에 퇴직보상금은 어느 정도냐 한국보다 오히려 좀 낮습니다. 한국 낮고 미얀마는 퇴직금이 없고 퇴직보상금이 있는데 그 1년인 경우에는 50% 뭐 보시면 25년 이상인 경우는 13개월 그래서 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 조건인데 한번 쭉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52시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도입이 된 게 1950년도에 도입이 된 법이거든요. 이 법이. 그래서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48시간 그 다음에 뭐 휴일이나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휴일이나 연차 등은 한국하고 많이 비슷하고요. 대신 한국처럼 이제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하루씩 증가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연차 열흘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휴가 등이 이렇게 인정되는 그다음에 한국처럼 이제 여기는 아직 이제 공장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노동청에다가 협의를 하고 좀 이런 가령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때때마다 가서 노동부랑 협의를 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좀 법제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재량이 좀 큰 나라들 이게 사실은 그게 좀 저개발 국가들은 다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많이 굴러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하고 관계가 매우 좋아야 되고 공장인 경우에 왜냐하면은 초과 근무를 할 때마다 가서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해서 승인을 못 받으면 그게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좀만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이게 마지막인데 캄보디아는 제일 좋은 점이 아까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 이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좀 불안해서 많이들 안 가고 오히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거의 한국이 캄보디아 투자 1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망했죠. 옛날에 생각나지 부산저축은행 뭐 그 캐피탈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다 부동산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동산이 다 정리되고 오히려 다 예보가 주인이 돼버려. 예보가 이제 보험공사가 보증을 하면서 나중에 보증 채권 구상 채권을 가지면서 예보가 다 주인이 돼가지고 다 정리를 했는데 그때 뜨고 나서 지금은 다시 회복을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대신 이제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고 외국인 그 법인이 토지를 가질 때만 제한이 있는데 내국인이 51% 이상이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좀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이 그라운드 플로어하고 그다음에 그 지하. 그 외국에 나가면은 그 어떻게 했지? 1층을 이제 뭐 L 아니면 표시해 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2층부터 1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캄보디아는 그래서 1층은 외국인이 소유를 못 합니다. 물어보니까 정서상 이제 토지하고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1층은. 그래서 1층을 뺏기면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2층부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고, 요 70%까지, 한 건물에 70%까지 하는데, 제가, 요, 미얀마에도 지금 콘도미니엄법이라는 이제 한국의 그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 아파트 규제하는 법률이거든요. 아파트. 그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 법률에 따르면 이 집합 건물에 따라서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50에서 70, 캄보디아는 70. 제가 미얀마 숫자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일단 그 정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보시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국인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주재원분들도 그 주재비 3년치를 생각해 보면 3년이나 5년치를 생각해서 그 돈을 다 해서 그냥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봤고요. 미얀마는 아직 콘도미니엄법에 따른 법이 건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매입은 못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여기까지인데 정리를 좀 드리면은 좀 오늘 좀 강의가 좀 산만한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좀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가면서 이제 사전에 뭐 그 커머셜한 리서치들은 다 하실 텐데, 법률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파트너들, 사실은 혼자 사업하다가 혼자 망하는 경우는 되게 혼자 성공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정말 특별한 정보가 아니면 지금 아까 코트라나 대사관은 오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코트라 가라 그러시죠. 코트라나 가면은 사실 정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해외 법인들, 특히 지평을 포함해서 책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트너가 낀다. 그리고 탑 파트너 중에 파트너가 정부다. 공기관이 많거든요. 엔터프라이즈, 무슨 엔터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낀다. 그리고 파트너가 또 로컬에서 또 되게 좀 재벌이거나 아니면 그 힘이 상당한 사람이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계약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고 하는 경우에 보통은 그 비즈니스 리스크가 아니라 파트너 리스크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제 이메일 주소가 여기 있으니까요. 제 소개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스타트업 브랜치 해가지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